어느 겨울밤 남유럽의 한 나라가 아무 말 없이 멈출 뻔했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경보도 없었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다 밑을 보고 있던 단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은 한국에서 올라온 위성이었습니다. 이런 뉴스에 나오지 않은 조용한 실화가 좋다면 지금 구독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마르코 실바입니다. 남유럽 해안 국가 로르카에서 국가기반시설 위험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2025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위성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회의실에 있었어요. 저만 빠졌죠. 이유죠? 간단합니다. 제 보고서가 또 기각됐거든요. 실바, 자네 너무 예민해. 상사인 토마스 국장이 어제 제 보고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책상 위로 A사 용지 5장이 흩어졌죠. 해저 케이블 구간의 미세한 토사 이동이 관찰됐다고. 이거 자연현상이야. 매년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각도가 다릅니다. 이번엔 명백히 뭐가 달라. 토마스 국장은 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데이터로는 증명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흐릿한 점 몇 개? 이걸 가지고 국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란 말인가? 그 말은 맞았습니다. 기존 위성 해상도로는 확증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15년간 이 구간을 지켜본 사람의 직감으로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국장님, 그래도 한 번만 더 실바. 토마스 국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여. 휴가 좀 쓰는 게 어때?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동료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때 저들 중 가장 촉망받는 분석관이었어요. 5년 전 주요 항만 시설의 사이버 공격 징후를 72시간 전에 예측해 막아낸 사람. 그때 제 보고서는 국가안보회의에까지 올라갔죠. 신문에도 났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로르카에 보이지 않는 방패 그 기사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만 두드리셨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걸 의심하게 됐어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그게 동료들 눈엔 편집증처럼 보였던 거죠. 실바는 요즘 너무 오버한다. 또 늑대가 나타났대. 5년 전 그건 하나로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냐?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대화가 끊기는 것도, 회의 때 제 발언이 나오면 시선을 피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도 이 일을 했거든요. 그분은 평생을 국가 전력망 안전 관리에 바쳤습니다. 마르코, 우리 일은 영웅이 되는 일이 아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지. 아버지는 정년퇴직 2년 전 책상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하셨대요. 책상 위엔 미완성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남부 송전선로 이상 징후 추가 조사 필요. 아버지는 그걸 끝까지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 송전선로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단 한 번의 사고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저는 조직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해저 지형 비교 영상. 분명히 달랐어요. 선이 0.3도 틀어져 있었고 토사 침전 패턴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특히 케이블 보호 구조물 주변 그곳의 변화는 명백히 인위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기존 위성 해상도론 의심만 할 수 있을 뿐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컴퓨터 우측 하단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신규 관측 위성 데이터 공유 가능. 아리랑 7호 대한민국. 저는 멈칫했습니다. 한국 위성이요? 며칠 전 기술 브리핑에서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SAR 레이더 방식, 전천후 관측 가능, 해상도 0.3m급 하지만 그때 동료 하나가 비웃었죠.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린 유럽 우주국 데이터도 충분한데. 굳이 아시아 위성을 쓸 이유가 있나? 저도 사실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냥 시험 삼아 써볼 수 있는 정도겠거니. 하지만 지금 제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요청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죠. 클릭하기 직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번엔 정말 끝이겠지. 토마스 국장이 말한 대로 휴가를 내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이 자리를 떠나야 할지도.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아버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미완성 보고서가 떠올랐죠.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요청을 보내고 정확히 43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응답이 올까? 올까 말까?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로르카 같은 작은 나라의 요청을 우선순위에 둘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면 우측 상단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데이터 전송 완료 아리랑 7호.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벌써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죠. 화면에 펼쳐진 영상은 제가 지금껏 본 것과 달랐습니다. 선명했어요. 너무 선명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보호 구조물, 그 주변의 토사층, 심지어 미세한 금속 파편까지 모두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3D 입체 영상이었죠. 각도를 돌려볼 수 있었고 확대하면 표면에 긁힌 자국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케이블 보호 구조물 아래쪽 토사가 이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침전이라면 균등하게 분포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해류의 흐름과 정반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증거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토사 이동 각도, 침전물의 방향, 보호 구조물 표면에 긁힌 자국. 모든 게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특히 금속 파편이 문제였습니다. 확대해보니 공구로 깎인 흔적이 선명했어요. 누군가 이곳에 와서 작업을 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보고서처럼 이번엔 제가 끝까지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30분 만에 15페이지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영상 캡처 12장, 3D 분석 도면 4장, 시뮬레이션 결과 3장. 모두 첨부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국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토마스 국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또 뭔가?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국장님 봐주셔야 합니다. 실바, 나 지금 바쁜에 증거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토마스 국장이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증거? 한국 위성 자료입니다. 해상도 0.3m급. 케이블 구간 주변에 명백한 인위적 접근 흔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국장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겼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3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토마스 국장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특히 3D 영상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 위성이 이 정도까지? SAR 레이더 방식입니다. 구름, 안개, 야간에도 관측 가능하고 수중 투과도 어느 정도 됩니다. 토마스 국장은 다시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바. 네. 이 자료 진짜인가? 검증은? 이미 3번 했습니다. 각도별, 시간별, 파장별로 모두 교차 검증했어요. 토마스 국장은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죠. 손가락으로 금속 파편 사진을 톡톡 두드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국장님, 지금 당장 알아. 토마스 국장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비상회의 소집하겠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다른 감정이 떠올랐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실바, 자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국가 기반 시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아마 시간이 별로 없을 거야. 비상회의는 1시간 만에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신부, 해양경비대 모두 회의실에 모였죠. 저는 처음으로 이런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제 보고서를 모두가 들어야 했습니다. 토마스 국장이 제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화면에 아리랑 7호가 찍은 영상이 나타났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자료의 신뢰도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SAR 레이더 방식. 현존하는 민간 관측 위성 중 최고 수준의 해상도입니다. 군사 위성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럼 이 흔적은 인위적 접근이 확실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최소 48시간 전부터 징후가 관찰됐습니다. 아마 그 이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어요. 빨간색 경고 표시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만약 주 해저 케이블이 파손되면 국가 통신량의 70%가 마비됩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금융 결제 시스템, 은행 ATM, 카드 결제 모두 멈춥니다. 또 넘겼죠. 군 통신망, 해군 작전 지휘 시스템, 레이더 네트워크도 영향받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항만 자동화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멈추면 물류 대란이 일어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통신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구 시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1달. 1달? 예. 해저 케이블 수리는 날씨, 장비, 인력 모두 완벽히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특히 수심 120m 이상에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숙련된 다이버도 필요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해저 점검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토마스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우리 움직임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대놓고 해저 점검을 시작하면 상대는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72시간 안에 조용히 끝내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정기 점검으로 위장하고 언론 통제하고 최소 인원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외부에 알려선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왜 72시간입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정기 점검으로 위장하려면 최대 3일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 가면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해저 케이블 구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구간의 기상 예보를 확인했는데 3일 뒤부터 폭풍이 예상됩니다. 그럼 해저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요. 국가안보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전은 최고 기밀로 분류합니다. 암호명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용한 방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실바 분석관, 자네가 총괄 책임을 맡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자네가 발견했고 자네가 가장 잘 알아. 문제 있나?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었죠. 이건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일을 제가 완성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없습니다. 좋아. 72시간. 그 안에 끝내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있었죠.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책임은 소리 없이 진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죠. 오후 3시 27분.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27분까지.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폭풍은 항상 조용히 다가온다는 걸.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해안작전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해저 점검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총 8명. 최소 인원이었죠.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실바 분석관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점검 구역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케이블 보호 구조물 반경 500m. 이 구간을 집중 점검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뭘 찾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거는지 알아야 했죠. 폭발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절대 직접 건드리지 마시고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팀장은 다른 팀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장비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어요. 수심 30m, 50m, 80m.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100m, 120m. 카메라가 천천히 케이블 구조물에 접근했죠. 해저는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물고기 몇 마리가 헤드라이트 앞을 지나갔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팀장의 목소리가 통신기로 들렸습니다. 실바 분석관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뭔가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디요? 케이블 보호 구조물 정확히 아래쪽입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케이블 보호 구조물 아래 작은 금속 물체가 보였어요. 직사각형. 약 30cm. 표면에 전자장치로 보이는 게 부착되어 있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팀장님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일단 사진만 찍고 안전 거리 유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10분 뒤 토마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실바, 폭발물 처리반을 보낼까? 아니요. 왜? 만약 폭발물 처리반이 움직이면 주변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건가?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뭐? 저한테 기술 잠수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배웠어요. 15년 전까지 실제로 현장 점검도 했고요. 토마스 국장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실바, 자네 미쳤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명이 정기 점검 요원처럼 내려가는 게 팀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덜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잘못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일을 시작했고 제가 끝내야 합니다. 긴 침묵 끝에 토마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면 즉시 올라와.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수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분석관님이 직접 내려가신다고요? 예. 하지만 분석관님은 사무직이시잖아요. 예전엔 현장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썼습니다. 걱정 마세요. 15년 전에도 이런 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잠수였으니까요. 과연 몸이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천천히 내려갔죠. 수심 30m, 50m, 80m. 어둠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죠. 100m.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진정해, 마르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호흡하고 침착하게. 110m. 헤드라이트만이 앞을 비췄어요. 120m. 케이블 구조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금속 물체가 있었죠. 저는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표면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전자장치를 확인했습니다. LCD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타이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죠. 47만 2311, 47시간 23분 11초.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통신기를 켰습니다. 본부 타이머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47시간 남았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거 가능한가요? 저는 장치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 검은 선. 최소 8개 이상의 선이 서로 얽혀 있었죠. 잘못 건드리면 즉시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때였습니다. 통신기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영어였지만 한국식 억양이 느껴졌죠. 실바 분석관님 들리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대한민국 아리랑 7호 지상 관제팀입니다. 지금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깊은 바닷속 120m 아래에서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제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실바 분석관님, 지금부터 제 말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저희 위성이 지금 실시간으로 수중 투과 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장치 내부 구조를 분석 중이에요. 수중 투과 레이더요? 예. 아리랑 7호의 특수 기능입니다. 물은 전자기파를 흡수하지만 특정 파장대를 쓰면 어느 정도 투과가 가능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위성이 120m 수심 아래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니. 지금 분석관님 헬멧 디스플레이에 영상을 전송하겠습니다. 잠시 후 제 헬멧 디스플레이에 갑자기 3D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폭발물의 모든 배선이 투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X-레이처럼 내부가 전부 보였죠.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예. 그게 메인 전원입니다. 하지만 절대 먼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왜죠? 부비 트랩이 있어요. 빨간 선을 먼저 자르면 즉시 기폭됩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한국 팀의 도움 없이 혼자 작업했다면 저는 당연히 빨간 선부터 잘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먼저 파란색 선 2개를 동시에 분리해야 합니다. 보이시죠? 화면에 파란 선 2개가 하이라이트 됐습니다. 예, 보입니다. 이 두 선은 부비 트랩 감지 회로예요. 동시에 끊어야 시스템이 우회 모드로 들어갑니다. 만약 한 개만 끊으면요? 즉시 폭발합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장 푸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한국 관제팀 목소리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파란색 선 왼쪽 거 먼저 집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선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좋아요. 호흡 천천히 하세요. 이제 오른쪽. 다른 손으로 두 번째 선을 잡았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하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둘. 손에 힘을 줬어요. 셋. 동시에. 저는 두 선을 동시에 당겼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어요. 타이머가 잠깐 깜빡이더니 다시 안정됐습니다. 47만 1833 아직 작동 중이었지만 부비 트랩은 해제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분석관님. 이제 노란 선 3개를 순서대로 제거해야 합니다. 순서대로요? 예. 순서가 틀리면 역시 폭발합니다. 다시 긴장됐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왼쪽 노란 선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선을 잘랐습니다. 딸깍. 좋습니다. 이제 가운데. 또 잘랐어요. 딸깍. 마지막 오른쪽. 세 번째 선을 끊었습니다. 딸깍. 타이머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47만 1408 완료했습니다. 훌륭해요, 분석관님. 이제 장치를 안전하게 회수하세요. 저는 폭발물을 조심스럽게 케이블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갔죠. 30분 뒤 저는 다시 작전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관제팀 들리십니까? 예, 분석관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말이 안 나왔어요. 천만에요.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잠깐의 침묵 후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서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리랑 7호 관제팀장이에요. 김서연 팀장님. 네. 당신은 오늘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니에요, 분석관님. 김서연 팀장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구한 겁니다. 저희는 그냥 눈이 되어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완전히 믿고 도와준 겁니다. 김 팀장님. 네.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때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48시간이 지났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폭발물은 제거했지만 누가 설치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실패를 알아챘을 거예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토마스 국장이었어요. 실바, 지금 당장 본부로 오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또 다른 신호가 포착됐어.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요? 북쪽 해안. 두 번째 케이블 구간이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2개였던 거죠. 본부로 달려갔을 때 회의실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북쪽 해안 케이블 구간. 그곳에도 똑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저를 봤어요. 실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는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토사 이동 패턴, 침전물 방향, 금속 파편 분포. 모두 똑같았어요. 같은 팀입니다. 아마 동시에 설치했을 겁니다. 그럼 폭발물이 또 있다는 말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토마스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저는 첫 번째 타이머를 떠올렸습니다. 47시간 14분. 지금은 약 19시간 남았을 거예요. 약 19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9시간 안에 또 제거해야 한다고. 예. 그리고 저는 기상예보를 확인했습니다. 12시간 뒤부터 풍랑주의보가 예상됩니다. 그럼 해저 작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국방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야 합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번엔 제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운이 좋았지만 2번은 무리였죠. 하지만 토마스 국장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폭발물 처리반이 수중 작업 경험이 없다는 거야. 육상 폭발물은 전문이지만 수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막막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통신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바 분석관님, 한국에서 긴급 통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실바 분석관님 김서연입니다. 팀장님, 상황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장치 맞죠? 예. 하지만 이번엔 저희 능력으론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한국 해군 특수전단에 수중 폭발물 처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UDTSEAL 대원들이에요. 지금 출동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군용 수송기로 1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이미 이륙 허가 받았어요. 11시간. 그럼 8시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팀장님, 이건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한국에 이런 부담을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비용도 엄청날 텐데 김서연 팀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분석관님. 네. 위성을 띄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늘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11시간 뒤에 만나요. 회의실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이 특수전단을 보낸다고? 예. 무슨 조건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냥 돕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토마스 국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단한 나라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작은 나라를 위해 특수부대를 보내다니.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 팀이 무사히 도착할까? 시간 안에 제거할 수 있을까? 수없이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정확히 11시간 뒤 새벽 5시.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군용 수송기였어요.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대원이 내렸죠.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실바 분석관님이십니까? 예.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 이준혁 중령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아귀 힘이 엄청났어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여기 수심 135m. 첫 번째보다 15m 더 깊습니다. 폭발물 종류는 첫 번째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머식 부비 트랩 있음. 타이머는 시계를 봤습니다. 약 6시간 반 남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대원들도 침착했죠. 장비 점검 30분, 현장 이동 1시간, 작업 시간 2시간. 여유 있습니다. 정말 여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1시간 뒤 한국팀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지켜봤죠. 이준혁 중령이 선두였어요. 수심 50m, 100m, 135m. 그의 움직임은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목표물 확인. 접근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폭발물을 비췄어요. 첫 번째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김서연 팀장님, 데이터 전송 부탁드립니다. 한국 관제팀이 다시 도와주고 있었어요. 전송 완료. 내부 구조 분석 중입니다. 잠시 후 이준혁 중령의 헬멧 디스플레이에 3D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8분 뒤 통신이 왔습니다. 제거 완료. 회수합니다. 너무 빨랐어요. 제가 30분 넘게 걸린 일을 그들은 18분 만에 끝냈죠. 수면 위로 올라온 이준혁 중령에게 저는 달려갔습니다. 중령님, 괜찮습니다. 성공했어요. 그의 손엔 비활성화된 폭발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준혁 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분석관님이 먼저 발견하셨잖아요. 저희는 그냥 손이 되어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우리 위에는 아리랑 7호가 있었고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작전이 끝나고 저는 이준혁 중령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요. 한국팀이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죠. 저는 수송기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72시간 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폭발물 2개 모두 제거. 케이블도 통신망도 모두 정상. 그런데 뉴스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신문도 방송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커피를 마시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그들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라 하나가 멈출 뻔했다는 것도, 누군가 밤을 새워 지켰다는 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아버지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임은 소리 없이 진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리고 진짜 힘은 조용히 작동한다. 일주일 뒤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서연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바 분석관님, 팀장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니, 악수보다는 포옹에 가까웠죠.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요. 목소리로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신기해요. 김서연 팀장이 밝게 웃었어요. 약속했죠? 커피 한 잔.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약 1시간 거리였어요.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역동적인 나라였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죠. 우리나라 처음이시죠? 예.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요. 7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김서연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위성도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됐죠. 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이준혁 중령도 와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중령님,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카페테리아에 앉았죠. 참 신기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린 한 달 전까지 서로 존재도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앉아 있네요. 이준혁 중령이 웃었습니다. 하늘은 원래 하나니까요. 김서연 팀장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결국 하나고요. 뭔가요? 지키는 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지만 결국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는 일. 그런데 말입니다. 이준혁 중령이 물었어요. 로르카에선 그 사건이 뉴스에 안 나왔죠? 예. 완전히 기밀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공개 안 될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김서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출동 기록도 모두 지워졌어요. 공식적으론 우린 그날 한국에 있었던 거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난 것도 기록엔 없겠네요. 그렇죠. 이상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김서연 팀장이 창밖을 봤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조용하게 끝나는 법이에요. 영웅이 필요한 건 이미 실패한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았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사건을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나라. 진짜 영웅은 박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진짜 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한다는 것.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김서연 팀장이 물었어요.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나라, 각자의 일, 각자의 꿈.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로르카로 돌아온 뒤 저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해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일 제가 끝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버지,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에서 누군가 절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준혁 중령의 명함, 김서연 팀장의 명함.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지켜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고 지구 어딘가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모두가 조용히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작동하는 힘. 그리고 저는 그 힘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로르카의 평범한 저녁이었죠. 사람들은 퇴근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지켰으니까요. 조용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밀 작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책임을 졌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아무 말 없이 막아낸 힘. 그게 진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조용하지만 강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